회장님 신기 거스름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몰라? 펄펄 끓는 기름통이 엎어지고 얼굴 반쪽이 흉터로 뒤덮인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딸 혼수해줄 돈이에요. 좀만 더 몸과 떠날게요. 사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가 들렸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르게 깡패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자를 구한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똑똑히 봤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서늘한 눈빛을,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 15년 전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도대체 15년 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겨울이 가장 잔인한 밤이었어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강태수가 기대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를 지날 때마다 그 눈빛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멈춰섰습니다. 길 모퉁이 어딘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기사가 슬쩍 백미러를 확인했지만 태수는 눈도 돌리지 않았죠.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취한 남자들 특유의 짐승 같고 거친 웃음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태수의 시선이 창밖으로 흘렀어요. 리어카 하나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스 불판 위에 둥글게 구워지던 호떡들이 제 모양을 잃어가는 동안 술에 취한 사내 셋이 리어카를 발로 걷어차며 장난을 치고 있었죠. 주인 여자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내 하나가 리어카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고 뜨거운 기름이 담긴 철통이 인도 위로 와르르 엎어지며 굉음을 냈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튄 바닥 위에서 맨손으로 흩어진 반죽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태수는 그냥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런 장면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차가운 창틀 위에 가만히 놓여있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가늘게 끊어지는 그 떨림, 숨을 죽인 채 애원하는 그 낮은 음색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뼛속 깊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곳에 새겨진 목소리였으니까요. 태수가 본능적으로 창문을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내밀어 가로등 불빛 아래 엎드려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어요.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반죽을 주워 담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죠. 그러다 사내 하나가 여자의 어깨를 발로 건드렸습니다. 여자가 중심을 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아니,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두 눈이 있는 힘껏 커졌습니다. 얼굴 왼편을 뒤덮은 흉터, 불길이 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일그러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피부, 화상의 흔적이었죠. 그리고 반죽을 쥐고 있는 왼손, 손가락들이 제 방향대로 펴지지 않는 구부러진 채 굳어버린 그 손, 윤이었습니다. 강태수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그의 아내였습니다. 차 문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내려야 한다고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람나서 잘 산다던 그 여자가, 자기 보상금 8억을 들고 딴 남자와 도망쳤다던 그 여자가 지금 이 겨울거리에서 얼굴 반쪽에 불이 핥히고 간 자국을 달고 술주정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15년 동안 쌓아 올린 단단한 것들이 그 한 장면 앞에서 한꺼번에 허물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계속되는 경적 소리에 차가 움직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태수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남겨진 윤희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 흩어진 반죽 조각들을 굳어버린 손으로 하나씩 주워 담는 그 처절한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수의 두 주먹이 바지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에 칼바람이 횡으로 몰아쳤습니다. 태수가 그 골목 입구에 서 있었죠. 어젯밤 회의실을 누비던 맞춤 수트는 없었어요.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눈썹까지 끌어내리고 목도리로 턱까지 감싼 채였습니다. 수천억짜리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이른 새벽 허름한 골목 어귀에 숨을 죽이고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이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어카가 나타났습니다. 윤희가 끌고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더 두꺼운 점퍼를 껴입었지만 바람은 그런 것 따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자의 어깨가 바람을 맞을 때마다 조금씩 움츠러들었어요. 리어카를 제자리에 세우고 굳어버린 손으로 가스통 밸브를 돌리려 했습니다. 한 번에 열리지 않았어요. 2번, 3번. 손가락들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윤희는 양손을 모아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호호 짧고 가냘픈 소리가 골목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밸브를 잡았어요. 이번엔 열렸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는 과정이 또 문제였어요. 굳은 손가락으로 라이터 바퀴를 제대로 튕기지 못해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몇 번이고 시도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골목 입구에서 숨을 참고 불이 붙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기 시작했고 이내 달큰한 호떡 냄새가 새벽찬 공기 속으로 번졌어요. 태수가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낮게 깔았어요. 쉰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던졌죠. 호떡 3개 주쇼. 윤희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들지 않았어요. 화상 자국이 있는 왼편을 본능적으로 돌려 숨기며 집게로 반죽을 집어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태수는 카운터 역할을 하는 리어카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두 손을 점퍼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은 채 타들어가는 반죽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윤희가 부엌에서 호떡을 굽던 날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털어넣으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던 그 여자가 지금 손가락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이 새벽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호떡이 다 구워졌어요. 윤희가 종이봉투에 하나씩 집어넣으며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았어요. 태수의 손이 윤희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수는 느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체온, 흉터가 남긴 거칠고 딱딱한 살결.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던 손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사실을 윤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건네고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반죽을 집었어요. 태수가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골목 안쪽에 세워둔 차에 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조수석도 뒷좌석도 아닌 직접 운전석에 앉아 혼자였죠. 기사는 오늘 데려오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호떡 1개를 꺼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맛이었어요.
달고 따뜻한 가난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그 맛.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구워준다며 웃던 윤희의 얼굴이 혀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신혼 단칸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 호떡 하나를 반씩 나눠 먹던 그 겨울이 전부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태수는 운전대에 이마를 갖다 박았습니다. 소리가 새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수는 끝내 운전대 위로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수십억 자산가 회장이 허름한 차 안에서 식어가는 호떡을 손에 쥔 채 어린애처럼 오열했습니다. 15년 전 형이 심어준 말이 있었어요. 내 처는 내 돈 들고 도망쳤다. 바람나서 잘 살더라. 처음부터 너한테 관심 없었다. 그 말들을 믿으려 했습니다. 믿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봉투 안에 차갑게 식어가는 호떡 안에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너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봤죠. 그 순간이었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윤희의 노점 앞에 거칠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섰습니다. 타이어 소리가 새벽 골목을 긁었어요.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수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어요. 태수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노점 주위를 에워싸는 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오래 기억하고 있던 번호였죠. 15년이 지났어도 잊히지 않는 번호가 있습니다. 형의 번호가 그랬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3번 만에 연결됐어요. 서울 도심 고층 빌딩 회장실. 강기철은 창가에 서서 오전 첫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오려는 참이었어요. 기철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습관적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수였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기철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비서가 놀라 달려들었지만 기철이 손짓으로 내쫓았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골랐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충분한 시간이었죠. 태수야, 살아있었구나. 하나님 맙소사 살아있었어. 흐느낌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흐느낌이었어요. 태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윤희에게 무언가를 떠들고 있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죠. 기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태수야, 어쩌냐? 내 처 말이야. 내가 실종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보상금 8억 들고 그냥 사라졌어. 딴 놈이랑 야반도주한 거야.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친동생 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태수의 어금니가 맞물렸습니다. 창밖에서 윤희가 사내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굳어버린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무언가를 애원하는 자세였죠. 8억을 들고 야반도주한 여자의 모습이 저렇다고. 태수는 숨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를 눌렀어요. 그럼 심장병 앓던 내 딸 수진이는 수술은 어떻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찰나였지만 태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기철이 가증스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또 불쌍해서 말이야. 어린애가 무슨 죄냐 싶어서 형수랑 의논해서 우리가 걷어들였어. 지금 친딸처럼 키우고 있다고. 이번에 좋은데 시집도 보내줬어. 내가 없는 동안 형이 다 챙긴 거야. 친딸처럼. 태수는 그 말을 입안에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새벽 골목에서 사내들에게 에워싸인 채 벌벌 떨고 있는 윤희를 봤습니다. 8억을 들고 도망쳤다는 여자가 흉터투성이 얼굴로 이 겨울거리에서 호떡을 굽고 있는 저 여자가 형 부부가 친딸처럼 걷었다는 수진의 진짜 어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폰이 손 안에서 삐걱 소리를 냈어요. 태수가 쥐고 있었거든요. 온 악력을 다해서 플라스틱 외장이 금이 가는 소리가 났지만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형이라는 이름으로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이 이 짧은 통화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었죠. 마지막 남은 것이 있었다면 이 순간 완전히 꺼졌습니다. 형에 대한 미련, 혈육이라는 이름이 주는 마지막 온기. 그런 것들이 전부 제가 됐어요. 태수의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점 앞에 사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리어카 옆판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가 한 발 물러섰어요. 사내가 다시 걷어찼습니다. 이번엔 리어카가 통째로 기울었고 반죽 그릇이 쏟아지며 바닥을 뒤덮었어요. 윤희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태수가 차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였어요. 윤희는 쏟아진 반죽을 두 손으로 긁어모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그 주위를 느긋하게 에워쌌어요.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양손을 점퍼 주머니에 찌른 채 윤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흉터 아줌마. 기철 회장님 사모님이 여기 얼씬도 하지 말랬잖아. 왜 자꾸 기어나와?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반죽을 줍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서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태수는 차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지금 당장 뛰쳐나가면 형 부부가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두목이 윤희의 어깨를 발끝으로 툭툭 쳤습니다. 장난치듯이 모욕을 즐기는 사람의 방식으로. 말 못 들어? 썩 꺼지라고. 그제야 윤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만요. 딱 일주일 뒤면 우리 딸 상견례가 있어요. 혼수라도 조금 해줄 돈만 모으면 바로 떠날게요. 10,000원만, 하루에 10,000원만 더 벌 수 있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두목이 코웃음을 쳤어요. 혼수? 내가 무슨 엄마야. 차 안의 태수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친엄마 행세하기로 다 입 맞춰놨다니까. 너 같은 거 딸한테 들키면 혼사 깨진다고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 꼴값 떨지 말고 사라져. 윤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딸의 혼사길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을 꿇은 채 굳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요. 오늘 번 거 갖고 바로 갈게요. 제발이요. 두목이 고개를 옆으로 꺾으며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윤희의 뺨을 향해 천천히 비웃음을 입에 달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나왔어요. 두목의 손목이 정점에 닿기 직전 태수의 손이 그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었어요. 꺾었습니다. 뼈가 비명을 질렀어요. 두목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태수는 한 명씩 처리했습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오래 싸워본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바닥에 사내 넷이 나뒹굴었어요. 태수는 흐트러진 점퍼깃을 여미고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올려다봤어요. 누구신데 저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대로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로 윤희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멈추는 순간 돌아볼 것 같았고, 돌아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 차 뒤편으로 몸을 숨긴 태수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는 눈발이 모자 챙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귓속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 상견례가 있어요. 친엄마 행세하기로 다 입 맞춰놨다니까. 두 문장이 교차했어요. 딸의 상견례. 가짜 부모. 수진이가 시집을 가는 그 자리에서 기철 부부가 친부모 행세를 할 작정이라는 것을 태수는 이제야 전모를 이해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아까 전 부셨던 임시폰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 번호를 눌렀어요. 상견례가 언제야? 네, 회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아니다. 장소가 어딘지, 병원장 집안이 어딘지 오늘 중으로 다 파악해. 짧게 끊었습니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어요. 비탈길이 가팔랐어요. 달동네 골목은 차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아래쪽 큰 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갔어요. 윤희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간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죠. 들키지 않을 만큼만, 놓치지 않을 만큼만. 윤희가 멈춰선 곳은 반지하였어요. 시멘트 계단 3개를 내려가면 나오는 좁은 철문. 문 위쪽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태수는 맞은편 축대 그늘에 몸을 붙이고 섰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커튼이 걷혀 있었습니다. 윤희가 점퍼를 벗지도 않고 방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낡은 약 봉지를 꺼내 화상 연고를 손에 짰습니다. 거울도 없이 손끝 감각만으로 흉터 위를 문질렀어요. 굳은 손가락이 얼굴 윤곽을 더듬을 때마다 짧게 숨을 참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태수는 축대에 어깨를 기댄 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탈길 위쪽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태수가 몸을 더 깊이 그늘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긴 사람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 자세였어요. 전봇대에 등을 붙이고 창문 쪽으로 고개만 내밀어 방 안의 윤희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였어요. 태수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알아봤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뼈대가 그대로였어요. 눈매가 그대로였죠. 걸음걸이도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도. 태수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전봇대를 짚은 채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방 안에서 윤희가 연고를 바르다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가 새어나오자 수진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입을 틀어막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다른 손을 천천히 가져다 댔어요. 손바닥이 유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속삭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 잘난 병원장 집안에 시집가서 빚 다 갚고 엄마 화상도 다 고쳐줄게. 조금만 참아.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속삭임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수진이 기철 부부에게 세뇌당한 게 아니었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었죠. 스스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엄마의 빚을 갚으려고, 엄마의 얼굴을 고쳐주려고 사랑도 없는 혼인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심장 수술대에서 깨어난 뒤 얼마나 긴 시간을 혼자 버텨왔는지가 그 짧은 한 문장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축대에 이마를 갖다 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쳤어요. 한 번, 두 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를 악문 채 미친 듯이 내려쳤습니다. 돈을 벌러 간다고 떠난 사이에 자신이 없는 15년 동안에 이 두 모녀가 어떤 지옥을 살아냈는지가 뼈를 뚫고 들어왔어요.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던 남편을 기다리며 흉터를 달고 새벽거리에 서 있던 아내를, 엄마를 살리겠다고 제 인생을 담보로 내놓은 딸을, 가슴을 치던 손이 멈췄어요. 태수가 천천히 이마를 축대에서 뗐습니다. 눈을 떴어요. 젖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더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찼습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이 받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할 병원장 집안. 내일 당장 그 병원 재단 인수 절차 시작해. 상견례 할 한정식 집도 알아내서 통째로 매입하고. 네, 회장님, 그게 갑자기 내일까지. 끊었어요. 수진이 전봇대를 짚고 몸을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비탈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딸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그늘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시선을 반지하 창문으로 돌렸어요. 윤희는 여전히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고를 다 바르고 나서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오래 바라봤어요. 겨울밤이 깊어가는 동안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이른 아침이었어요. 태수는 골목 건너편 고물상 트럭 뒤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몇 시간째였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누군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젯밤 깡패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형 부부가 그냥 넘어갈 리 없었어요.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외제차가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 차였어요. 반지하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에서 먼저 운전기사가 내렸고 뒷문을 열었어요. 밍크 코트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형수가 있었어요. 코를 손가락으로 살짝 쥐며 골목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굽 높은 구두 끝이 시멘트 바닥에 또각 소리를 냈어요. 반지하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나왔어요. 형수를 보자 표정이 굳었지만 몸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단련된 사람의 체념이었어요. 형수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던졌어요. 봉투가 윤희의 가슴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만원권 지폐들이 흘러나와 골목 바닥에 흩어졌어요. 내일 상견례 식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내 그 흉측한 얼굴 들키면 우리 수진이 혼삿길 막히니까. 윤희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굳어버린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천천히 말없이
지폐 한 장을 집을 때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2번, 3번씩 시도해야 했습니다. 트럭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 태수의 눈에 실핏줄이 섰어요. 다 주운 윤희가 봉투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서 고마워.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나는 평생 벌레처럼 숨어 살 테니까. 형수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둬. 내 남편 보상금 8억 우리가 꿀꺽한 거 억울해하지 마. 우리가 내 딸 입히고 재워준 값이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가 쥐고 있던 쇠파이프가 있었어요. 고물상 트럭 짐칸에 기대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먼저 집어들었고 뇌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이미 손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8억이었습니다. 태수가 해외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벌어온 돈이었어요. 사고가 나던 날 밤 태수는 그 돈으로 윤희의 낡은 전셋집을 빼주려 했습니다. 수진이 수술비로 쓰고 남은 걸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 돈이 형 부부의 건물이 됐습니다. 형수의 밍크 코트가 됐고 지금 저 여자가 타고 온 외제차가 됐어요. 그리고 윤희는 15년 동안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손가락이 굳도록 일했습니다. 형수의 입에서 직접 나왔어요. 애둘러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태수의 손 안에서 쇠파이프가 서서히 휘어졌습니다. 엿가락처럼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지만 형수는 듣지 못했어요. 자신의 웃음소리가 더 컸으니까요. 형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고 코트 자락을 여미며 탔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통쾌하다는 듯 경쾌한 속도로 눈발이 날렸어요. 윤희는 지폐를 품에 안은 제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기력도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돌아서다 뭔가를 밟을 뻔했습니다. 머리핀이었어요. 어제 깡패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윤희가 그냥 두고 철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찾을 기력도 없었겠죠. 태수가 트럭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골목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 앞에 멈춰 섰어요.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핀이었어요.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던 거였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받기도 전에 말했어요. 병원장 재단 인수, 오늘 중으로 계약서 초안 올려. 상견례 한정식 집은 내일 아침까지 우리 명의로 바꿔놔. 그리고 강기철 관련 횡령, 사기 혐의 자료. 법무팀이랑 같이 오늘 밤 다 정리해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 안에서 비틀린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태수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쌓였어요.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예약 잡기 어렵다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어요. 바뀐 지 사흘이 됐는데 병원장 측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알게 될 거였어요. 기철과 형수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는 아침부터 2시간을 공들인 얼굴이었어요. 기철은 새 양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둘 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됐으니까요. 병원장 집안에 친부모로 각인되면 그 다음은 쉬웠습니다. 기철이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졌어요. VVIP 룸 안에서는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내내 조금씩 숙여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들뜬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식당 뒤편 주방이었어요. 설거지 도우미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에 윤희가 있었어요. 행주로 얼굴 왼편을 칭칭 감싼 채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새벽에 들어온 거였어요. 식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멀리서라도 딸의 오늘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주방 문틈으로 홀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릇을 닦으면서 그 틈을 주기적으로 봤어요. 아직 수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병원장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인원이 많았어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지배인이 허리를 굽히며 안내하는 동안 병원장이 기철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기철이 두 손으로 받으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형수가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장이 우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늘 우리 병원 재단을 인수하신 글로벌 그룹의 회장님이 격려차 잠시 들르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재단이 워낙 큰 곳이라 관심들이 많아서요. 허허. 기철이 맞장구를 쳤어요. 내실 있는 재단이라 그럴 거라고, 대단한 분들이 알아보는 거라고. 빠르고 능숙한 아부였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던 윤희의 손이 멈췄어요. 기철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랜 습관처럼. 그리고 병원장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우리 귀한 외동딸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얻은 아이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릅니다. 병원장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그 장면을 봤어요. 기철의 손이 딸의 어깨 위에 얹히는 것을, 외동딸이라는 말이 병원장의 귀에 박히는 것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행주를 얼굴 위로 더 끌어올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면 안 됐습니다. 그냥 봐야 했어요. 오늘은 그냥 봐야 했습니다. 기철이 건배사를 준비하며 잔을 들었어요. 우리 귀한 외동딸의 앞날을 위해.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동이었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소리가 복도 전체를 눌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룸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철의 잔을 드는 팔이 멈췄어요. 병원장이 미간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동시에 조용해졌어요. 지배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VVIP 룸의 미닫이 문이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묵직한 파열음이었어요. 기철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형수가 놀라 일어섰어요. 수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복도 끝에서부터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철의 시선이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요란한 소리를 들은 윤희가 행주를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룸 입구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굳었습니다. 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수트였습니다. 넓은 어깨였어요.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뼛속까지 익숙한 걸음걸이였어요. 윤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룸 안에서 기철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태수야, 내가 어떻게 해? 윤희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문 양쪽에 도열한 채 멈춰 섰어요. 이 안에서는 혼자로 충분하다는 것을 태수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미리 태수가 그를 지나쳤어요. 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곳만 보고 있었어요. 기철이었습니다. 태수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어요. 기철의 다리가 눈에 보일 만큼 떨렸습니다. 양복 바지가 파르르 흔들렸어요. 형수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철의 목에서 쥐어짜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태수야, 내가 어떻게... 태수가 멈췄습니다. 기철과 딱 2걸음 거리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형 덕분이지. 기철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태수가 계속했어요. 형이 내 장례식 치러줬잖아. 실종 72시간 만에. 근데 있잖아, 형. 내 목숨값 8억 잘 사용했어? 강남 빌딩 계약금으로 썼어? 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진이를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수진이? 태수가 그 이름을 짧게 끊었어요. 형, 나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달동네 반지하 한 군데 들렀거든. 형이 친딸처럼 키웠다는 수진이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새벽 5시에 칼바람 맞으면서 호떡을 굽고 있더라고. 얼굴 반쪽은 화상으로 뒤덮이고 손가락은 굳어버려서 라이터도 혼자 못 켜면서. 기철이 뭔가를 말하려 했어요. 태수가 막았습니다. 그 화상, 형. 목소리가 한 톤 더 내려갔어요. 건물 화재라고 했지? 보험금 타려다 불 지른 게 누군지 법무팀이 서류 다 꺼냈거든. 내가 틀렸으면 형이 직접 말해봐. 틀렸으면 내가 사과할게. 기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완전히 다물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형, 이 병원장 앞에서 내 딸 친아버지 행세하려고 했잖아. 이 상차림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철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태수가 마지막으로 한 걸음을 좁혔어요. 8억 받고 내 아내 길바닥에 버리고 내 딸 앞에서 아버지 코스프레까지. 형, 이거 내가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손이 움직였습니다. 기철의 멱살을 틀어쥐었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말은 충분히 했어요. 팔이 뻗었고 기철이 허공에 떴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상차림 위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접시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잔들이 튀었어요. 기철이 테이블 위를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터졌습니다. 형수가 악을 썼어요. 병원장 가족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수는 흐트러진 수투깃을 한번 여미고 주방 쪽 문을 봤어요. 문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행주를 손에 쥔 채였어요. 얼굴 왼편을 감싼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발이 그쪽을 향해 돌아섰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밟으며 걸었어요. 경호원도 병원장도 바닥에 쓰러진 기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틈에 서 있는 그 사람만 보였어요. 행주 위로 드러난 2눈이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눈이었어요. 세상 어디서 만나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루만이 완전히 정지했어요. 윤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뒤로였어요. 주방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행주로 얼굴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보여선 안 됐습니다. 이 얼굴을, 이 손을, 이 몰골을. 15년 만에 나타난 남편 앞에 이 꼴로 서 있어선 안 됐어요. 태수가 걸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구두 아래서 부서졌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윤희가 뒷걸음질을 칠수록 태수의 걸음이 좁혀들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달려왔어요. 아빠, 살아계셨어요? 아빠. 태수의 팔이 딸을 붙잡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딸의 어깨가 울음으로 들썩였어요. 태수가 수진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수진을 옆으로 물렸어요. 윤희가 주방 문까지 등이 닿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태수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행주 위로 드러난 눈이 고개를 떨궜어요. 바닥을 봤습니다. 어디든 태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았어요. 보지 마.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괴물같이 변했어. 보지 마. 제발 보지 마. 태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행주를 감싼 윤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었어요. 윤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괜찮아. 두 글자였어요. 태수가 그 두 글자만 했습니다. 더하지 않았어요. 윤희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행주가 내려갔어요.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불이 핥히고 간 자리가 15년이라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그 얼굴이 형광등 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윤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뒹구는 바닥이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수트의 바지가 유리 조각 위에 닿았어요. 태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꿇었어요. 윤희의 눈높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어요. 아내의 흉터투성이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피부였어요. 손바닥에 울퉁불퉁한 흉터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손을 떼지 않았어요. 더 깊이, 더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뜨지 못했어요. 이 온기가 사라질까봐, 눈을 뜨면 꿈이었을까봐.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굳어버린 왼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그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오래됐어요. 숨을 고르는 동안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등 위에 15년 만에 회장이 입술을 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병원장 가족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태수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아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못했어요. 말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태수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15년을 참았습니다. 충분했어요. 윤희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태수가 받쳤습니다. 두 사람이 깨진 그릇 조각들 위에 함께 주저앉았어요. 윤희가 태수의 수트 앞섭을 두 손으로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15년치 소리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수진이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 사람이 엉켜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루만이 조용했어요.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 가족들이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바닥에 쓰러진 기철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형수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수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어요. 수진의 등을 한번 토닥이고 윤희를 부드럽게 뒤로 물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젖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눈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기철 부부를 내려다보는 그 눈이 포식자가 먹이를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기철이 바닥에서 일어나려다 태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대로 멈췄어요. 형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어요.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낮고 짧았어요. 기철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태수가 경호원 쪽을 봤어요. 눈빛만으로 지시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철과 형수를 태수의 발밑에 꿇어 앉혔습니다. 저항했어요. 기철이 팔을 빼려 했고 형수가 악을 썼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위에 강기철과 그의 아내가 꿇었어요. 병원장 가족들은 이미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따로 있었으니까요. 태수가 2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기철이 그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짐승 같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태수야, 형이 잘못했다. 진짜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우리 형제잖아. 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수가 기회를 받습니다. 태수의 바짓가랑이를 2 손으로 와락 붙잡았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8억에 이자 쳐서 전부 갚을게요. 식구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제발요. 태수가 내려다봤어요. 식구. 그 단어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태수가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꺼낸 것은 구겨진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반지하 골목 바닥에 흩어졌던 것들이었어요. 태수가 그걸 직접 주워 갖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눈이 지폐를 알아봤어요. 순간 굳었습니다. 태수가 지폐를 형수의 얼굴 앞에 천천히 내밀었어요. 어제 우리 아내한테 던지신 거 맞죠? 반지하 골목에서. 제가 건너편에서 다 봤거든요. 형수가 바짓가랑이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태수가 지폐를 형수의 손에 쥐어줬어요. 억지로 펼친 손 위에 한 장씩 또박또박. 그때 뭐라고 하셨죠? 벌레처럼 숨어 살라고. 흉측한 얼굴 들키면 혼삿길 막힌다고. 그 입으로 직접 하셨잖아요. 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형수님, 우리 아내 그 화상이 어디서 났는지 형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얼굴 보고 흉측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 앞에서. 형수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태수가 지폐를 형수의 손에서 걷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놨어요. 형수의 무릎 앞에. 이 돈 우리 아내는 필요 없습니다. 형수님이 가져가세요. 앞으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번엔 기철을 봤습니다. 형? 기철이 이마를 든 채 올려다봤어요. 혹시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그것을 읽었다가 읽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횡령, 사기, 내 아내와 딸을 15년 동안 짓밟은 죄. 경찰서가 아니라 지옥부터 구경시켜줄게.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기철의 얼굴 위로 집어던졌어요.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시작해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경찰관들이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기철 씨 사기 및 횡령,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철이 벌떡 일어서려 했어요. 양팔이 잡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갑고 짧은 소리가 룸안을 울렸습니다. 형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기철이 끌려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수야, 형이잖아. 형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는 곳으로 이미 오래전에 건너와 있었으니까요. 기철 부부가 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수갑을 찬 채로 겨울 햇살이 그 위로 쏟아졌어요. 한 점 자비도 없이 선명하게 룸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태수가 몸을 돌렸어요.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옆에 있었어요. 두 모녀가 나란히 기철 부부가 사라진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15년치 응어리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어요. 태수가 다가갔습니다. 코트를 벗었어요. 윤희의 어깨 위에 덮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코트가 허름한 앞치마 위를 덮었어요. 윤희가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가 윤희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집에 가자, 여보. 우리 새 식구 뺏긴 거 다 찾으러. 수진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태수의 팔 한쪽, 윤희의 팔 한쪽을 붙잡았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걸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지나 흩어진 서류들을 지나 텅 빈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정문을 지났습니다. 겨울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차갑지 않았어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윤희의 어깨 위 코트가 겨울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수진이 두 사람의 팔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것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고단한 하루 끝에 마음 편히 쉴 곳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꽉 막힌 속은 뻥 뚫어드리고 허전한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드리는 속풀이 할머니 인생 사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에게 건네는 따뜻한 댓글은 제가 빠짐없이 전해드릴게요. 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